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라질과의 이 8강전 진출을 위한 16강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새벽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광화문 거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좀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4대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을 비난하거나 또 벤투 감독 또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싸웠다. 뭐 요즘 신세대 용어로 젖잘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대표팀이 보여줬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모레 대표팀과 함께 만날 예정인데 김은혜 수석을 통해서 전한 마음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온 12월의 선물을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여정은 여기까지이지만 희망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온 힘을 다한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귀국하면 대표단의 상황에 맞춰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르면 내일 모레 오찬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2월인데 올해 최고의 명언에 오를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꺾마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이런 중꺾마, 이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꺾마. 이게 아마 올해 최고의 명언이 되지 않겠냐. 우리 대표팀이 소환한 단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본인이 추진하는 법이 있어요. 삼성생명법. 이걸 절대 꺾지 않겠다 이러면서 중꺾마를 용인했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 소감 한마디씩은 들어야 돼요. 아쉬운 패배지만 절대 아쉽지는 않습니다. 16강에 진출했던 그 투혼,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 의원님? 예, 비록 그 8강전에 들지 못했지만 16강전 과정에서였던 그 우리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어떤 불굴의 투혼,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모처럼 감동과 그리고 큰 기쁨을 선사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16강 어떤 과정에서 전반전에 가나전도 그렇고 또 포르투갈전도 그렇고 지다가 또 이제 후반전에 역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특히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안아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면 보호 마스크를 안고 그렇게 뛰었던 그런 어떤 투혼을 어떤 보여준 거. 사실 월드컵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주었느냐. 저도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그때 3, 4위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내셔널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대표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호평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도 이번 월드컵의 큰 국민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반 7분에 첫 골을 먹고 그리고 전반에만 내리 4골을 먹었을 때 사실 축구에서 4골, 그러니까 4대0으로 지고 있다는 거는 그 경기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반에 이제 백성호 선수가 한 골을 넣었는데 저 한 골을 넣은 것과 한 골을 넣지 않고 4대0으로 패배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4년 동안 흘린 땀, 4년 동안 흘린 땀에 비하면은 아쉽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또 4년을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예선전 포함해가지고 어제 경기를 보니까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쉬움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한 없이 다 에너지를 소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골 넣은 것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겁니다. 미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브라질도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을 할 때 마라카낭 그 구장에서 독일에 7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반전에 5골 먹고 또 후반전에 또 2골 예. 먹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후반전에 한 골 넣었다는 게 브라질도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대 빵 얘기하시니까 빵 생각이 나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 특산물인 공주빵을 또 의원들에게 쭉 돌렸다는데 홍 의원님도 드셨나요? 예, 오후 늦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좀 갖고 오시지 저도 좀 예, 예.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게 이제 유행어라는데 이게 정치권의 잘못된 게 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야 예산안 협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정치는 타협과 양보인데 끝까지 각자의 입장을 꺾지 않고 계속 이렇게 대치국면 평행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정치권이 축구 선수들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혹시나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 꺾이지 말아야 될 건 꺾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꺾을 땐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너무 조금도 양보 없이 안 꺾이고 있어요, 예, 안 양쪽 꺾이고 다.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예산안 이제 기한이 8일, 9일. 8일, 9일 이틀 이제 본회의도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경기를 봤는데 상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 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들이 있으셨지만은 우리 대표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되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운 젊은 세대를 좀 발굴한 게 큰 소득이 아닌가 예. 싶어요. 또 이강인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라든지 맞아요. 아주 스타가 됐더라고요. 김민재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축이 된다는 면에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이루는 월드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벌써 30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제2의 손흥민 또 제2의 박지성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다음 이제 4년 뒤 월드컵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이번 16강 진출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에 설이 있잖아요.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포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 우리 선수단 대표팀이 선전을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예. 그래서 뭐 선수들 또 격려 차원에서 또 불러서 이제 아마 식사도 같이 하실 모양인데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에 이렇게 진심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는 야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저희가 지난번 관저에 만찬하러 갔을 때가 우루과이전을 하고 난 바로 직후였거든요. 근데 우루과이전을 너무 열심히 봤는지 그 내용 하나하나 상세히 다 얘기를 했었고 예. 과거 2002년 월드컵 때에 대한 기억들까지 복귀하면서 축구에 관한 열정, 뭐 응원의 에너지를 예. 다 쏟아냈고 또 16강이라고 하는 사실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꺾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올라갔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귀국하고 나면 오찬 밥을 나누면서 여러 격려 얘기들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가서 국위 선양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던 우리 선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축구 예. 이런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4년 뒤면은 잘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쯤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레임덕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어제 축구를 보시면서 전반전만 보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 축구가 4대 0으로 지는 것만 보셨을 텐데 조금 늦게 일어나서 후반전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장면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이제 배구 같은 세트 경기를 비유하게 되면 전반전 세트는 졌지만 후반전 세트는 대한민국이 이긴 상황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선사해 준 모습처럼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또 국민의힘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휴, 축구 마케팅 엄청 잘하시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예. 민주당도 같은 마음으로 예, 정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슈를 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기에 글쎄요, 이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씨에 대한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싱겁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상했던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소영 관장은 이 요구했던 그 합의액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요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이혼 소송을. 그런데 이때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노 관장이 이혼에 절대 응할 이혼을 수 없다고 못한다. 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태도가 변화돼서 2019년도에 이제 반서를 제기해요. 예. 그래서 위자료로 3억을 달라. 왜냐면- 위자료 3억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억은 별거 아니죠. 예.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불륜을 위해서 가정이 파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 SK 지주 회사와 관련해서 42.29% 정도의 주식을 재산분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돈으로 치면 1조 1조 원이 한 넘잖아요. 3,700원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거의 기여도를 50% 인정을 하거든요. 공동 부부 재산의 반 정도는 그렇죠. 뚝 떼주는군요. 더군다나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일반적으로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일단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났고요. 예.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현금으로 660억 원을 재산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1조 원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겨우 지금 665억. 제일 큰 것이 재산이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지주회사인 SK 주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징연할지 상속을 받았고 여기에 아버지로부터. 과연 예. 노관장이 기여를 했느냐? 그것은 형성 유지 뭐 같이 상속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SK 계열사 주식이랄지 예금이랄지 퇴직금이랄지 부동산 이것들을 기여들을 환산한 것이 바로 665억인데 예. 아마 그 노관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특히 이제 재벌 관련해서 이혼 소송에서 김택진 NC소프트 회장 이혼 소송일 때 300억 받았거든요. 예. 부인이.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예. 그리고 이무재 삼성의 고문이 그 당시에 131억 받았어요. 예. 그래서 665억은 이제까지 이혼 소송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건 맞지만 노관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간에 듣기로는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지금의 SK가 이렇게 큰 기반으로 이렇게 크게 됐던 것은 SK텔레콤을 갖게 되고 사업 허가를 받게 되고 또 유공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SK가 있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SK텔레콤은 최 씨 일가게 아니라 노 씨 거다. 이게 노 관장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공룡 선물이죠. 딸. 근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점도 그렇고요. 어떤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예. 이게 뭐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노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가서도 이 부분이 1심과 이제 다른 판단을 할지는 예. 그건 좀 약간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벌과 관련된 회사에서 특히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요 거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이랄지 중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가사 노동과 관련된 예. 그런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을 하지만 상장 기업에는 대부분 근로자랄지 그다음에 어떤 어떤 상황적인 거,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회사 가치를 높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의 어떤 기여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예. 뭐 특유 재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 축적됐으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서 꽤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은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나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이게 혼외 자식이 등장을 하고 혼외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2015년이죠.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혼 소송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노소영 관장이 사면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015년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회장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 청와대에 노소영 관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최 회장이 석방되어도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연녀의 측근이 그룹 경영까지 참여하고 있다. 최 회장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석방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대통령이 줘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최태원 회장도 이제 편지를 공개하게 되는데 한간의 소문대로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사실관계를 이제 스스로 밝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석방되는 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미 이제 감정의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옥에 붙잡아둬라 이렇게 대통령한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혼 사건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진흙탕 일반인들도? 싸움, 그렇죠. 진흙탕 싸움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이나 준비 예. 서면, 답변서 이걸 받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행위에 비해서 곱하기 예. 한 10배, 경우에 한 20배 또 거짓을 지어낸 경우가 좀 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소영 관장 같은 입장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아무튼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은 뭐 한 7장 형식으로 써서 특히 이제 내연녀와 관계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동생과의 불화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다툼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사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예.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써서 보낸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혼인은 이미 파탄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가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식에 예. 대해서. 그러면서 42% 요구했는데 지금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 사이에는 딸이 3명 있어요. 예. 그 새로운 김모 씨, 그 뭐라고 여자분과 그래요? 관계는 또 실명 아이가 공개했다나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상속이라서 증여에 있어서 후계 구도에 좀 중요한 영향을 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식 40%를 요구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새 딸과 관련된 예. 후계 구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한간에 좀 많이 있었죠. 예.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제 노소영 씨 쪽에서 제기한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SK 그룹의 경영권 문제 또 후계 구도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향후에 또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8만여 한 베트남 가정은 양국 관계를 사돈 관계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 이전은 왜 했습니까?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니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선거 있기 전에 외국 기빈이 오면은 영빈관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입장을 이미 밝힌 터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뭐하러 옮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외국 가운데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우리의 무역 흑자 중에 1위를 기록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는 굉장히 탄탄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차려서 그쪽에 저임금을 활용하고 뛰어난 노동 기술력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우리는 생산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겐 소중한 손님인 이 베트남 정상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한남동 관저가 맞았을까? 아니면 대통령실은 너무 비좁고 그쵸 용산은 적절하게 활용한 것 같죠?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외부 정상들이 왔을 예. 때 호텔에도 가고 또 대통령실에도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 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에도 가고 했었는데 저는 그 원내 부대표로서 운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요구를 한 것이 우리 바로 저곳 그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그 용산의 영빈관을 그 신축하고자 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 청와대 경내가 개방되는데 또 이제 또 그걸 하면은 경호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에 베트남 푸 주석이 와서 예. 청와대 영빈관을 저는 사용한 것은 국가 어떤 격식 내지는 좀 어느 정도의 또 의전도 갖출 수 있으면서도 예. 영빈관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걸 또 살릴 수 있어서 저는 뭐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청와대 영빈관 놀고 있는 영빈관 뭐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 뭐 사돈 관계라고 대통령이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극진하게 모셔야 되는 베트남 주석에 대해서 이 영빈관을 사용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를 꼭 붙여요. 예.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만 코멘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예. 그냥 뭐 영빈관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빈관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이전에, 자체 이전에, 예. 이전 자체가 결국은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만찬 행사를 했다가 또 뭐 호텔에 호텔에서 갔다가 했다가, 예. 지금 또 영빈관에 왔다가 이 전부 예산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 챙겨보고 또 준비하고 또 부족한 건 없는지 예.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400억 듭니다. 더 이상 안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저 지휘봉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국민들께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합참 새 청사 짓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예산이 지금 1조 원 이상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고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헬기도 지금 2대가 동시에 뜨지 못해가지고 예. 한 대만 떠가지고 이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출퇴근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 이게 결국은 서울 시내 5만 대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영빈관만한 곳이 없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베트남 주석의 행사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두고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라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좀 정리를 할 건지 대통령실에서 좀 심도 깊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용산을 접고 다시 들어와요 청와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예. 단추 밑에까지 다 잠궜는데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고 문제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를 예. 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번갯불에 콩 볶아 예. 먹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혹여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하면은 다시 청와대로 갈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전재수 그것- 의원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예,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다고 결정하더라도 문제고 그때 가서도 또 문제다. 안 가도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제 행사 올 때마다 이런 문제 논란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데. 영빈관 신축에 관련된 예산 논의들이 있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게 이제 예. 민주당이고 또 관련된 예산들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탁현민 비서관의 얘기를 보면 청와대를 폐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청와대 개방이죠.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폐쇄한 게 아니다.
청와대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내 생에 이런 공간을 한번 처음 와볼 수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예, 예.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로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청와대 이전으로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예. 것이었죠. 급작스러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청와대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 그 당시 청와대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20년째 거듭 후보 때는 얘기하지만 정작 예. 당선되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켰던 것 아닙니까? 용산 시대를 열므로 인해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예. 이전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협조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빈관 공간을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저에서 소박하지만 외국 정상들을 예. 대상으로 만차례 초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열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국 정상들과 예. 함께하는 이 정작 중요한 외교의 핵심적인 실질일 것인데 예.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종일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과거 12구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의 핵심 있는 인사가 이것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비판들을 좀 지양하고 본질적인 얘기에 좀 집중하고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예산안에도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빈관 만찬 장소로 활용한 문제를 놓고 불똥이 조금 또 다른 데로 뛰는 것 같습니다. 이 용산 관저 이전, 용산으로 청사 이전 여러 가지를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께서 천공 스님이라고 이게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천공이라고 해야겠죠. 천공이 나타나서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옮길지 뭐 그것을 이제 살피고 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저 이전에 천공 개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예. 그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 사실을 육군에서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방부에 상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걸로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심했다는 어떤 대목을? 관저 문제는 상당히 어떤 군의 자산으로 들어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대한 사안이죠.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저를 보러 왔다면 그냥 쓱 그 외관만 보고 간 것인가?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모릅니다만은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관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공이라고 왜 이제 수염 길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김건희 여사와 뭐 굉장히 오랜 친분을 유지했다 이런 뭐 썰도 있는데 뭐 잘 확인은 되지는 않는 분. 어쨌든 이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옮길 때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갈지 외교부 장관 한남동 공간으로 갈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할 때 다 왔다 갔다고 했다는 게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하겠다고 나와요. 일단 뭐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봤어요. 오늘이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발을 하겠다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입장이고요. 좀 전에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저희 김종대 의원이 없는 얘기를 그냥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이제 제보를 들은 거예요. 제보를 받은 거군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출연했던 다른 방송 저도 봤는데 그걸 봤더니
어쨌든 애초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냐 아니면 외교부 장관 공관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예. 육참총장 공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정을 했다가 예. 거기가 너무 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는데 그 사이에 그 제보에 따르면은 이제 천공이 예. 육참총장 공관을 둘러보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예. 사실은 거기서 안내했던 이를테면은 뭐 그 당직자 같은 관리관 한 예.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고심 끝에 육군참모총장한테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니까 예. 보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국방부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예.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 얘기는 제보자도 현재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게 법정에서 지실 공방이 이루어질 때 아마 그 제보자가 그때까지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예.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 데 있어 만약 저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건 예. 심각한 문제인 건 맞죠. 그러나 이제 지금 사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저건 뭐 고발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심각한 예. 문제죠. 지금 이 천공을 데리고 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 또 외교부 장관 공간을 안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김종대 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용현 처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건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김용현 처장 만난 적도 없다. 천공이 이렇게 김용현 나오죠. 처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고 예. 오늘 육군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당시에 관리관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예. 그 일행을 안내한 적도 없다.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제보를 어제 그제 받은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4, 5월 정도에 그 관저부지가 결정날 무렵에 예. 제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국방부에서도 경호처에서도 또 육군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죠. 예. 확인을 안 했는데 제보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김종대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법정에서 정부가 어쨌든 고발해서 진실을 알겠습니다. 가려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 술자리 의혹도 사실 제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이니까 국회에서 또 얘기를 했고 근데 김종대 전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또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터라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보에 의존해서 폭로는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또 사실일 경우 양쪽 다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2의 김의겸 사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그건 나름대로 굉장한 또 파장을 가져오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의겸 그 탐사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이 제보가 마치 이제 진실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보하시는 분의 말이 더 진실인지 예. 혹은 그 제보에 나온 당사자들의 말이 더 진실인지 본다면은 제보에 나온 당사자들이 당연히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말이 더 그렇죠. 진실에 가깝다. 그렇죠. 천공을 만난 적도 없다. 당연한 그 말이.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청담동 바 사건만 하더라도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극구 부인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제보를 받아서 제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한 거죠. 당사자인 이 김영은 처장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 이 제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공이라는 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마치 관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난번 청담동 바 사건도 문제가 뭐냐면 마치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다 이런 어떤 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천공의 어떤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었고 예. 대부분 다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끊임없이 천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뭐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마치 중요한 국가 정책 사항이 결정 나는 것처럼 지금 어떤 프레임을 하는 이게 예.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굉장한 논란거리를 김종대 전 의원이 던져놨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김건선 변호사님.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쟁인지 아니면 직관을 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령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 내는 건 없죠. 전혀 없죠. 예, 예, 그러나 다만 이제 국민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를 일개 개인의 약간 점쟁이 같은 사람이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화가 될 수 있는 측면, 그 측면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중대한 사항을 마치 이제 무소 예. 이제 이런 것들에 과학적이지 않고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의존해 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그게 사실이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민주당으로부터 공격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천공, 뭐 건진법사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예. 또 그중에 일부는 뭐 캠프 내에서 뭔 직을 맡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흑색선전일 수도 예. 있지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밝혀지면 굉장히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정반대의 경우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요. 이건 사실은 수사하면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경호처장의 휴대폰이랄지 위치 추적, 또 CCTV 천공의 위치 추적, 뭐 CCTV 이런 걸 보면 금방 드러나요.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금방 드러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에도 알고도 명예훼손하면 형량이 좀 셉니다. 7년 이하 징역이고 예. 또 이게 진실이다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사실은 진실은 밝혀지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은 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 있어요. 하필 천공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이 김의겸 의원 얘기가 같이 나와요. 이게 뭐 다들 맞춘 건 아닐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같이 오늘 한꺼번에 터뜨리자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바 사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고소 고발 중에 이 10억 원 손배소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또 SNS에 이 소송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긴 장문의 심경 토로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법적 책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뭐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는 많았죠.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뭐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예, 형평성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이 페이북에 올린 글도 잠깐 소개를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쭉 내려가다 보면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술자리에 간 적이 있냐는 질문 한마디가 10억 원짜리인 줄은 몰랐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10억 원이 없으면 국회에서 함부로 무슨 얘기도 질문도 하면 안 된다. 겁납니다.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겁납니다. 예.
먼저 입장을 좀 드릴게요. 그 10억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국회의원한테는. 그렇죠? 네, 큰 돈이지만 본인이 했던 행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입은 명예훼손은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게 이른바 아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 그리고 음해성 의혹 제기를 던져놓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의 입 대변인 아닙니까? 예. 그다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앞다퉈서 이 같은 영상들을 틀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 TF를 만들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만 검증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였는데 예. 찰리스트의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들을 뒤로 빼지 않는 다음에 아직도 사실관계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고 얘기하는 예. 더 탐사 등 일부 유튜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퍼다 나르고 여전히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아 사실일 수도 있을 거야라고 믿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일부 유튜버들이 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예. 힘을 줘서 여지까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 한마디 없고 더 나아가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대변인직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 그럼 이런 가짜 뉴스가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도록 뭔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실에서도 법적 조치를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예. 일은 기본적으로 좀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근데 10억 원은 민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10억 원을 추가로 또 한 이유는 뭐예요, 한동훈 장관? 근데 이제 방금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형사와 민사를 좀 구분을 해야죠. 근데 형사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고의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뭐 허위사실 적시했다랄지 아니면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이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한 그러한 발언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면책 대상 될 가능성이 커요. 고의성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허위라는 인식이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협업을 할 때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알면서도 이렇게 했느냐. 예. 아마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허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형법상 구속 요건은 좀 어려워요. 제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민법은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게 돼버리면 사실 상대방의 명예훼손,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 정도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요건이 훨씬 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 굉장히 큰 돈이고 김의겸 의원은 10억이란 된 돈을 뭐 말하려면 10억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10억 인정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인정되면 뭐 1억 이쪽 저쪽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한동훈 장관이 상징적으로 아니면 혹시 뉴스메이커로 다시 나오고 싶어서 10억 한 거 아니에요? 1억 하면은 기사 안 써줄까 봐. 그건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완전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장관이고 청담도 술자리 간 것 자체는 나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0억 청구하는데 사실 이제 10억 청구하려면요 인지세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돈은 있으시잖아요, 한동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기면 그 인지세랄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는 보전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고려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만약 소송에서 져서 진짜 돈을 물어내야 되면 흑석동 건물은 또 어떻게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 우스갯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서 민사 쪽으로 한동훈 장관이 건 것이다.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것은 대개 세간의 이목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명예가 그만큼 또 실추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 사례가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되고 통용이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질문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10억 원이 없으면 뭐 의혹 제기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에요.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 팩트 체크는 쭉 합니다. 예, 쭉 하고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일단 재판이 걸려 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법무부 장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난폭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출범해가지고 지금 7개월이 다 됐는데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를 예로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조사, 수사, 감사, 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압수수색, 체포영장, 뭐 소환,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MBC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노조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 정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전부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조사, 수사, 감사, 고소, 고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측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 경영을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서 국가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대통령실도 지금 장경태 의원, 김종대 의원 고소 고발했죠. 뿐만 아니고 이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은 또 고소 고발에다가 손배소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드리지만 정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칼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 말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것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하신 김에 이 뭐 고소 고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를 조금 한 마디씩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이제 촛불 집회에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제 그 플래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장경태다 이제 이것까지 좀 등장합니다. 좀 있으면 내가 김의겸이다 이것도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김종대다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동의하세요? 정말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이 윤 정부 들어서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로 이런 잘못된 폭로, 잘못된 의혹 제기는 충분히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뭐 고소 고발로만 한정했을 때 남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동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특히 이제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물론 김의겸 의원이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제기를 할 때 충분히 확인했어야 될 팩트 체크가 좀 부족한 채로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형사상 저게 처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한동훈 장관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수사를 오래 했던 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 고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건 결국 입막음하겠다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을 입막음하겠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집행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야당이 저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어떤 비판이 잘못됐다면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저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식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꼭 있었는가 싶고 대통령실의 대응도 마찬가지죠.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국회에서는 아니고 제기한 의혹입니다만 그게 잘못됐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문제지 그걸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저렇게 일일이 그럼 앞에다 소송을 제기할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저런 어떤 저거를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게 과연 법치인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분들에 더해서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또 방송했던 김어준 씨도 이제 형사 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어떻게 주장하세요? 고소 고발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2분, 국정원장 4사람 수백 명
수사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뭐 그거하고는 사실 지금하고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일부 뭐 수사라든지 고소 고발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국민들한테 많은 좀 인식을 좀 시키는 것이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김의겸 의원 같은 케이스는 명백히 가짜 팩트에 근거를 해서 국익을 해치는 대통령과 그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격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사과를 하고 요루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가짜 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가방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그런 어떤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아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한남동 관저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뭐 NCND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장관도 그렇고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다녀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 관저에 다녀간 것은 대단히 경호상 비밀 보안이 유지돼야 될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당무는 당에서 결정하는 건데 마치 대통령이 직접 관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로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저에 초대받은 자와 관저에 초대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부터 그리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는 안 가보셨겠네요. 관저는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당선이 기했던 분들을 이제 청와대 당시 이제 관저에 초청해서 저녁에 이제 식사도 하고 뭐 덕담도 가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초청 못 받은 분들은 큰 분노를 표하시고 당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하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속상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저 만찬에 다녀온 저는 뭔가 음식 먹다가 훔쳐 먹다가 들킨 기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만찬 정치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잘 하시는 거고 더 하셔야 되죠. 그럼 왜 여당 의원들만 만나냐고? 당연히 여당은 먼저 만나야죠. 그럼 야당은 먼저 만나니까 여당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도 좀 대화가 되는 분들을 좀 저는 원로들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저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습니다. 관저에 갔다 오신 분,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저에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은 음식 먹다 들킨 느낌이라는 데인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부러울 뿐이죠. 어땠습니까? 관저에 초대받은 것과 초대받지 못한 것은 초대받았다는 것은 주변에 막 자랑하고 다닐만 해요? 글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힘 저도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도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자택도 가고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았지만 당에 들어왔던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과도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도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가지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은 또 이런 거다.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교류하고 나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훨씬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가를 빼고 불렀다면 이런 일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앞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외 인사로서 특정한 직책을 당내에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해서 관저에 누군가를 여당 의원 또 여당의 주요 인사, 야당에 대한 의원이나 야당의 주요 원로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을 겁니다.
이제 관저에 이사 가서 자리 잡은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걸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이 외교적으로도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혼밥한다는 당시 야당의 비판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저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이랑은 시종일관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면은 추경호 부총리라든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보다 먼저 만나야죠. 누구를 지금 관저에 가서 먼저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시각각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지금 다루는 사람들. 지금은 언론에서 누가 갔냐 안 갔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누가 먼저 갔냐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이 조명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런 일들보다 중요한 현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되는 알겠습니다.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을 더 예뻐해서 먼저 만난 게 아니다 이 뜻이죠?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응천 의원은 이제 그렇게 좀 믿고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저에 갔다 간 것을 이게 보안 상황인데 왜 이게 자꾸 외부로 유출된다고 보세요? 그 다녀갔던 사람이 야, 나 저 관저 가서 대통령과 밥 먹고 왔어. 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지? 이거를 의시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좀 그런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화를 내셨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제 관저에 들어가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관저에 많이 초청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만 많이 지금 뉴스에 나오지만 이미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가실 거예요. 제가 뭐 기회만 되면 우리 팀들 한번 다 같이 관저에 가는 걸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통령하고 밥 먹는 겁니까? 같이 한번 가시죠. 뭐. 윤회관이십니까? 홍 의원님 덕분에 대통령과 관저에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밥 먹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다시 또 떠오릅니다. MZ 세대 그런 얘기, 수도권의 어떤 좀 뭔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좀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 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썩 그렇게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제가 대구 정책 토론에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어느 특정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아니고 선거 승리 조건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인 조건들이. 그 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MZ세대를 잡겠다고 그런 인물을 찾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힘 내부의 일부 의원은 또 실제로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지도부의 불편.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은 정말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칙론적으로 수도권을 잡아야 총선에서 이긴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그런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전에 나온 백브리핑에서도 밝혔지만 조영 대표는 원칙론적인 세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한 그리고 수도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반드시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에 있더라도 수도권의 그런 대책 내지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좀 확대 해석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백브리핑 한 것을 저는 뭐 김기현 의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MZ 세대를 잡기 위한 인물을 찾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신다는 전제하에 과연 수도권 민심과 MZ 세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수도권에 인기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택도 없죠. 택도 없다. 네. 아니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중도층 무당층에게는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는 만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합격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세와 태도죠. 예.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예. 뭐 좀 이렇게 좀 포용적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분이 대통령보다 더 한 술 더 떠가지고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분란 일으키고 예. 가는 데마다 뉴스 만들고 그게 저는 그 수도권에 예. 인기 있고 젊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서 괜찮겠냐라고 여쭤봤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만 아니, 지금 하셨어요. 한동훈 장관 주제니까. 예. 아니 그래서 여쭤봤었습니다. 민주당도 장관 얘기만 민주당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 안 바꿔도 돼요, 이재명 대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헤쳐나가야죠. 분당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70년 전통을 가진 당이 뭐 쉽게 깨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거 봐야죠.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갈수록 전재승 의원님이 말끝이 흐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곤혹스러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정원 간부 전원 교체 얘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 100명을 대기 발령했다라는 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뭐 그와 관련돼서 사실 확인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자기가 원장을 한 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은 이렇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사가 휘둘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라는 예. 것은 어쨌든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런 식으로 거의 숙청에 가까운 그런 저게 인적 숙청입니까? 개편이 예. 아니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거의 숙청이죠. 저런 인적 개편이 일어난다면 예. 그거는 정보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연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정보 업무라는 게 또 이 네트워크나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예. 그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업무를 계속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지금 국정원이 연루된 몇 가지 사건이 예. 있지 않습니까? 서해 사건, 동해 사건. 그런 걸 아마 표면적인 이유로 저런 예. 인사 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박지원 원장이 하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권이든 저런 식으로 정보기관을 다루는 거는 저는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지금 내용들이 정확히 잘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앴고 그리고 이 대북 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정원이 바뀌었지만 과거처럼 박지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누가 뭐래도 핵심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적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오해 사는 바 없고요. 예. 이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방첩을 비롯한 정말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순차적인 조정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내용들이 아직은 나온 상황이 아닌 속에서 이런 내용들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윤정부 색깔에 맞는 국정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중앙부처는 뭐 고위 관료는 항상 이제 좀 인사는 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몰라서 예. 뭐 함부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어떤 예. 그런 어떤 정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은 반드시 좀 유지가 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심지어 국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국정원 서버까지도 예. 그 시민단체가 가서 그 서버 조사를 다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순환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어떤 국정원에 대한 어떤 간부들 특히 이 대공 파트에 대한 어떤 인사의 어떤 지속성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또 북한을 주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이제 국방백서에 넣었어요.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민주당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좀 우려스럽죠. 예. 여러분 2019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권력기관 개혁하는 차원에서 국정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 국내 정치에 만약에 국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뿐만 예. 아니고 경찰청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눠가지고 예. 권력이 과도하게 경찰에 몰리는 부분들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직원 100명을 대기 발령을 시켰다. 이것은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국정원법 예. 개정 이걸 완전히 없던 일로 돌려버리는 굉장히 아쉬운 저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